안녕하십니까. 측량학을 담당하는 송용희입니다. 여러분들이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자격증에서 측량학은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관연도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어느 정도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론을 깊이 공부하는 것보다도 간략간략하게 중점적인 것만 공부를 하시고 관연도 문제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총론을 하겠습니다. 자, 총론에 맨 처음에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측량학의 정의가 나옵니다. 측량의 정의. 자, 책에 나와 있듯이 측량의 정의라는 것은 지구 및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재점 간의 위치와, 그죠? 위치와 뭐를 결정한다? 특성을 해석한다라고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위치라는 것은 우리가 정성적, 정량적 해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특성이라는 것은 정성적 해석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또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측량의 3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거리와 각과 높이를 우리는 측량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위치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세 번째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점의 위치를 결정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평면상의 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과 연직선상의 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하고 요거 3차원 위치 결정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평면상의 점의 위치라는 것은 x와 y를 결정하는 것이고 연직선상의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z, 3차원 위치 결정은 x, y, z이 되겠죠. 우리가 과거의 측량에서는 x, y 따로, z 따로였습니다. 그러니까 평면 위치와 연직선상의 위치가 분류가 됐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는 x, y, z를 한 번에 측량할 수 있는 3차원 위치 결정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 위치 결정 방법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삼각 측량입니다. 그 다음에 삼변 측량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주로 XY 결정을 삼각 측량에 의해서 주로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EDM이라는 기계, 전자기파 거리 측정기의 정밀도가 좋기 때문에 삼변 측량이 삼변 측량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각 측량을 예를 들을 수가 있겠고요. 기타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직선상의 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준 측량이 되겠습니다. 수준 측량. 또 뭐가 있습니까? 시거 측량. 이 시거 측량을 다른 말로 스타디아 측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3차원 위치 결정에는 우리가 항공 삼각 측량, 그 다음에 GPS, 그 다음에 관성, 뭐 이러한 것들이 등등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평면 위치 결정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서 이제 우리가 요 수준 측량 이러한 식으로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량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분류. 우리가 측량의 분류는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측량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량의 분류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측량 기계에 따른 분류, 기계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측량 목적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측량 면적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측량 법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뭐가 있냐면 측량 순서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과거에는 우리가 법에 따른 분류가 뭐 가끔가다 시험 문제 나왔지만 지금은 법에 따른 분류는 거의 안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측량 기계에 따른 분류하고 측량 목적에 따른 분류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 기계에 따른 분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거리 측량, 그 다음에 평판 측량, 그 다음에 뭐 수준 측량, 그 다음에 컴퍼스 측량, 그 다음에 뭐 트렌시 측량,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측량 기계에 따른 분류고, 목적에 따른 분류는 뭐가 있냐면 토지 측량이라든지 뭐 지형 측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노선 측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천 측량이라든지 등등등등 우리 책에 아마 자세히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에서만 우리가 문제를 본다고 하면은 나오는 건 뻔합니다. 목적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그러면 뭐 기계가 하나 나오겠죠. 뭐 거리 측량이라든지 뭐 평판이라든지 이러한 거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류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측량 면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측량 면적에 따른 분류에는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평면 측량과 그 다음에 대지 측량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소규모 지역, 소규모 지역에서 우리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소지 측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지 측량은 우리가 측지 측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대지 측량하고 이 평면 측량하고 이제 그 차이점 같은 게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자, 평면 측량하고 이 대지 측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구의 공유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바로 평면 측량이고, 지구의 공유를 고려해서 실시하는 측량을 우리는 대지 측량이라고 합니다. 자, 평면 측량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측량하는 지역을 뭐로 간주하는 겁니까? 그냥 평면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고, 대지 측량 같은 경우는 지구의 공유를 고려하기 때문에 정밀 측량에 주로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밀도 몇만 분의 1일 때, 100만 분의 1일 때 평면으로 볼 수 있는 거리는 반경 얼마입니까? 반경 11km, 그 다음에 면적 400km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와 같은 반경 11km, 면적 400km 제곱이라는 요 수치가 나오게 된 배경은 우리 책에 나와 있듯이 L분의 델타 L 이꼬로 뭡니까? 12R 자승분의 L 자승이 되겠죠. 유도하시는 것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보시면 되겠고, 요 식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식입니다. 자, 여기서 요 L분의 델타 L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정밀도를 의미합니다. 정밀도를 의미하고, R이라는 것은 지구의 반지름에서 6370k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분의 1일 때 반경 11km, 면적 400km 제곱이라고 했죠. 요 L분의 델타 L 대신 뭐를 집어넣습니까? 100만 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100만 분의 1 이꼬로 12 곱하기 6370의 제곱에 L 제곱. L을 구하면 22kg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경 11kg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 문제에서 L이 주어지고 요 델타 L을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요 델타 L을 우리가 오차, 또는 허용 오차, 이렇게 이제 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델타 L을 어떻게 구합니까? 12R 자승에 L 3승.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은 L분의 델타 L 이꼬로 12R 자승분의 L 자승.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평면 측량하고 대지 측량에 대한 계산 문제는 다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L분의 한 페이지, 그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L분의 델타 L 이꼬로 L분의 L-L 이꼬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L분의 델타 L 이꼬로 12R 자승분의 L 자승,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량의 분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측량 면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지구의 공유를 고려하지 않고 실시하는 거, 측량하는 지역을 평면으로 간주하고, 지구의 공유를 고려하는 측량이 바로 대지 측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측량 순서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측량 순서에 따른 분류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모든 측량의 순서를 보게 되면 계획, 답사, 선점, 조표, 그 다음에 골격 측량, 세부 측량,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측량 순서에 따른 분류에는 골격 측량하고 세부 측량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골격 측량을 다른 말로 우리가 기준점 측량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모든 측량을 할 때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없이는 측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골격 측량을 하겠죠. 그래서 골격 측량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삼각 측량이라든지 삼변 측량, 그 다음에 다각 측량, 그 다음에 수준 측량,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골격 측량이고, 세부 측량은 골격 측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시하는 측량이 세부 측량이 되겠죠. 그래서 세부 측량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평판 측량, 그 다음에 시거 측량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골격 측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면은 평판이라든지 시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측지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측지학에 먼저 정의가 나옵니다. 자, 정의는 책에 나와 있듯이 지구의 내부와 표면 및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형상과 크기, 위치를 결정하는 학문으로 측량학 중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측지학입니다. 그래서 측지학에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기하학적 측지학과 그 다음에 물리학적 측지학입니다. 그래서 측지학에서는 요 측지학의 분류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하학적 측지학하고 물리학적 측지학. 우리 책에 보면 각각 몇 가지가 있냐면 10가지씩 있습니다. 10가지를 다 외운다라는 거는 시간 낭비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냐면 우리가 이제 총론에서 이제 배우는 뭐 지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력 측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탄성파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겠습니까? 물리학적 측지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 때 지구과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그러한 것에 관련이 되어 있으면 바로 우리가 물리학적 측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하학적 측지학은 우리가 이제 면적이라든지 최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천문 측량, 위성 측량 우리가 이제 앞으로 2단원부터 거리 측량에서부터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기하학적 측지학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10가지씩 있는데 다 외우는 거는 좋지 않고 물리학적 측지학은 보통 우리가 지구과학이라든지 물리학에서 주로 나온다라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아마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 문제에 나오는 거는 뭐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다음 중 뭐 기하학적 측지학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뭐 중력 측량, 뭐 지자기 측량 탄성파, 지구의 뭐 극운동 및 자전운동, 지구의 뭐 대륙,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기 측량이 나옵니다. 지자기 측량. 자, 우리가 지자기 측량에 대해서는 지자기에 대한 3요소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지자기의 3요소는 뭡니까? 평각, 복각, 그 다음에 수평, 분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평각이라는 건 뭡니까?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입니다. 복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자장 F와 수평성분 H가 이루는 각이다. 우리 책에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토목기사에서는 주로 이렇게 뭐 평각이 뭐냐, 복각이 뭐냐, 뭐 수평분력이 뭐냐 이러한 것보다는 그냥 지자기의 3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탄성파 측량이 있습니다. 이 탄성파 측량이라는 것은 자연지진이라든지 인공지진을 이용을 해서 지하의 구조물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탄성파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탄성파는 우리가 P파와 S파와 L파가 있죠. 탄성파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진계에 기록되는 순서는 P파 다음에 S파, 그 다음에 L파입니다. 그래서 P파가 도착하고 S파가 올 때까지의 그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PSC라고 해서 8분이 됩니다. 8분.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지금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파괴력이 좋은 것은 우리가 L파가 되겠죠. L파.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그 지표면에서부터 낮은 곳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굴절법을 쓰고 깊은 곳은 반사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측지학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게 뭐 시험 문제 같은 경우 전체 요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뭐 옳지 않은 것은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낮은 곳은 반사법이고 뭐 깊은 곳은 굴절법이다. 이렇게 이제 틀린 형태로서 우리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중력 측정이 있습니다. 중력 측정. 자, 중력 측정은 우리가 표고를 알고 있는 수준점에서 중력에 의한 변화 현상을 측정하여 우리가 중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요 중력 측량도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중력 이상에 대해서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중력 이상. 자, 중력 이상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측정한 중력값하고 이론에 의한 중력값이 일치하면 다행이지만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생기는 것을 바로 우리가 중력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플러스일 경우에는 그 지역에 무거운 물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중력 이상이라는 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실제 측정한 중력값 마이너스 이론에 의한 중력값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력 이상으로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지표 밑에 상태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력 그렇다면 왜 실제 측정한 중력값하고 이론에 의한 중력값이 같지 않느냐? 그러면 중력 이상의 원인이 있겠죠. 원인은 지하 밑에 물질 분포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러한 것들, 중력 이상으로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느냐? 지표 밑에 상태를 추정할 수 있고, 다음 중 중력 이상의 원인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중력 이상의 중력의 단위는 책에도 나와 있듯이 cm/s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중력 기준점에 대한 기준점은 동독 포츠담에 있으며 그 값은 981.241이 되겠죠. 그래서 그 수치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보통 이제 중력 이상이 생기는 원인이라든지 중력 이상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구의 형상,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죠. 지구의 형상. 자, 먼저 뭐가 나오냐면은 타원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타원체에 대해서 나오는데, 타원체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맨 처음에 회전 타원체, 그 다음에 지구 타원체, 준거 타원체, 그 다음에 국제 타원체. 과거에 아마 그 산업기사에서 준거 타원체의 정의가 뭐냐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전 타원체라는 것은 한 타원의 지축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생기는 입체 타원체를 우리는 회전 타원체라고 하고, 지구 타원체라는 것은 부피와 모양이 실제의 지구와 가장 가까운 타원체를 지구의 형으로 규정한 타원체고, 준거 타원체는 대지 측량계의 기준이 되는 타원체다. 국제 타원체는 전 세계적으로 대지 측량계의 통일을 위하여 IUGG에서 제정한 타원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각각의 정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구 타원체 측량해가지고 베셀이라는 사람하고 헤이포드, 그 다음에 클라크 등 여러 사람들이 이제 측정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세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것은 베셀 타원체 값을 쓰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측량 법을 보게 되면은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구의 형상과 크기는 베셀치에 의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뒤에 보면은 편평률 해가지고 A분의 A-B 해서 베셀치에 의해서 우리가 편평률을 계산을 하게 되면 299분의 1입니다. 헤이포드라는 것은 어디에서 쓰냐면 만국 측지 학회에서는 헤이포드 값을 쓰고, 클라크는 어디서 쓰냐면 미국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셀치에 대한 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구의 재성질 해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편평률을 구하는 식이 있고, 그 다음에 편심률, 그 다음에 좌우선의 곡률 반경, 그 다음에 횡 곡률 반경, 그 다음에 중등 곡률 반경. 자, 책에 나와 있으니까 식을 제가 안 쓰는데, 과거의 시험 문제에 어떤 것들이 나온 게 있냐면은 좌우선의 곡률 반경에 대한 요 계산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 편평률 어떻게 구합니까? A분의 A-B로 계산을 하겠죠. 여기서 A라는 것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래서 요 적도 반경을 우리가 장반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적도가 극보단 길죠.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B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극반경이라고 하고 단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반경분의 장반경 마이너스 단반경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편평률을 구하는데 우리나라는 벳셀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벳셀치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299분의 1이 나옵니다. 편식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A자승분의 A자승 마이너스 B자승의 루트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식이 5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계산 문제는 뭐 편평률이라든지 편식률이라든지 좌우선의 공률 반경 이러한 것들은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냐면은 보통 공식을 물어보고 틀린 걸 찾아라. 지구 타원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해서 공식을 틀려놓고 그걸 찾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위도가 나오죠. 우리 책에 보면. 물론 경도도 있지만 경도는 그렇게 많이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질 않았고 위도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위도. 자, 위도에는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측지위도, 그 다음에 천문위도, 그 다음에 화성위도, 그 다음에 지심위도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측지위도를 보게 되면 측지위도라는 것은 이쪽이 타원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쪽이 장반경이고 이게 단반경입니다. 어느 한 점을 잡았을 때 여기다가 접선을 그리고 접선에 대한 요 수직으로 작용하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법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측지위도는 요 적도면이 되겠죠. 여기 적도면. 법선과 뭐가 이루는 적도면과 이루는 각을 우리는 측지위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천문위도는 지오이드가 이렇게 있으면 지오이드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뭡니까? 지오이드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걸 우리가 연직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천문위도는 연직선과 뭐가 이루는 각이다? 이 적도면과 이루는 각을 우리는 뭐라 한다? 천문위도라고 합니다. 천문위도. 그 다음에 지심위도라는 것은 어느 한 점을 잡았을 때 지구 중심 O로 이었을 때 이렇게 적도면과 이루는 요 각을 우리는 지심위도라고 합니다. 지심위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성위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A고 여기가 B가 되겠죠. 장반경을 기준으로 해서 원을 그립니다. 원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어느 한 점을 잡았을 때 이 종선의 연장선이 어디를 이었을 때 지구 중심 O를 이었을 때 적도면과 이루는 각을 우리는 화성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도 물론 알아두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측지위도는 뭐가 이루는 각이다? 법선과 적도면이 이루는 각이다. 천문위도는 연직선과 이게 뭡니까? 적도면이 이루는 각이다. 그 다음에 지심위도라는 것은 어느 한 점 A에서 어디로? 지구 중심 O. 그죠? 그 다음에 화성위도라는 것은 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까? 연장선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러한 특징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우리가 어느 한 점에서 자, 요거를 우리가 요게 법선이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가 여기를 연직선이라고 하면 어느 한 점 A에서 법선과 연직선이 일치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천문위도와 측지위도 요거에 우리가 이 차이를 바로 뭐라고 합니까? 천문위도와 측지위도 차이 또는 뭐 측지위도 마이너스 천문위도 이걸 우리는 연직선 편차라고 합니다. 연직선 편차. 그래서 다음 중 연직선 편차가 도대체 뭐냐? 그럼 천문위도와 그 측지위도의 그 차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위도에 대해서도 그림과 같이 각각의 이러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오이드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오이드. 자, 지오이드의 간혹가다 이제 정의가 나온 적이 있죠. 지오이드란 책에 나와 있듯이 정지된 평균의 수면을 육지까지 연장하여 지구 전체를 둘러쌌다고 가상한 곡면을 바로 우리는 지오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오이드의 정의도 우리가 몇 번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오이드의
특징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특징은 첫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지오이드는 등 포텐션 면이다. 그 다음에 지오이드는 위치 에너지가 mgh는 제로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오이드는 불규칙한 지형이다. 네 번째로 육지에서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타원체 위에 존재하고 바다에서는 타원체 아래에 존재한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면은 8페이지의 지오이드의 특징에 6번에 보면은 지구상 어느 한 점에서 타원체의 법선과 이 타원체의 법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천문위도가 되겠죠. 측지위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오이드의 법선은 일치하지 않게 되면 이 두 법선의 차, 다시 말하면 측지위도와 천문위도의 차이, 요것을 우리는 연직선 편차라 한다.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참고해 보면은 우리나라 연직선 편차에 분포해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가량이라는 것은 우리 책에 나와 있듯이 그 A 플러스 구면 삼각형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80도보다 컸을 때 그 차이 값을 우리는 구가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가량의 식은 어떻게 됩니까? 구가량은 R자승분지의 F 로초라고 나옵니다. F로초.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우리가 이 계산 문제도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구가량의 특징해가지고 지구의 반경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요거는 F는 뭐가 되겠습니까? 면적이 되겠죠. 면적에 비례한다. 이러한 식으로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페이지를 보게 되면 측량의 원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측량의 원점에는 첫 번째 경위도 원점이 있습니다. 경위도 원점. 그 다음에 수준 원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면 직각 좌표 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위도 원점은 1981년도서부터 1985년까지 무슨 측량을 실시했습니까? 천문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천문 측량. 정밀 천문 측량을 실시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 설치했습니까? 수원에 있는 국립지리원 안에다가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위도와 경도와 그 다음에 방위각에 대한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책에 보면은 참고 쪽에 보면은 천문 측량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01년도에 천문 측량에 대한 목적이 아닌 것을 해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참고 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천문 측량에 대한 목적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준 원점은 1911년도에 평균의 수면을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는 검조장을 설치했었죠. 검조장을 설치를 했는데 전체 몇 군데입니까? 5군데가 되겠죠. 인천, 목포, 진남포, 청진, 원산. 그래서 우리가 책에 보면 1963년도에 1등 수준점을 신설했다고 나왔습니다. 그 위치가 바로 어디입니까? 인천이 되겠죠. 인천이면서 그 수치는 26.687m. 우리가 측량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26.687m라는 것은 그래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진짜 요 26.687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 직각좌표 원점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세 등분으로 이거는 세 등분으로 나누는데 실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가상의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북이 몇 도? 38도. 여기를 우리가 서부도 원점, 서부 원점, 중부 원점, 동부 원점이라고 합니다. 수치가 얼마입니까? 125도, 127도, 129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다음 중 평면 직각좌표 원점의 수는 몇 개인가? 그럼 몇 개입니까? 서부, 중부, 동부 3개가 되는 겁니다. 각각의 위치는 서부도 원점 같은 경우는 동경 125, 북이 38, 중은 동경 127, 북이 38 이렇게 되겠죠. 참고로 우리가 지적 원점에는
지저관점에는 X축에다 얼마를 더합니까? 50만 메다를 더합니다. 50만 메다를 더하고 Y축에다는 20만 메다를 집어넣습니다. 왜 X축에다 50만 메다, Y축에다가 20만 메다를 우리가 더해주는 이유는 좌표값이 음의값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50만과 20만을 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시고 직장을 들어가셔서 우리가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 X축은 50만 단위 이렇고 Y축은 20만 단위입니다. 그 20만 단위가 되겠죠. 그 이유는 50만과 20만을 더했기 때문에 그러한 수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좌표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한번 보면은 지구좌표계를 보게 되면 지구좌표계에는 경위도좌표계, 그 다음에 평면 직각좌표, 그 다음에 UTM, 그 다음에 UPS, 그 다음에 WGS, 패사좌표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어떻게 알아두시냐면은 경위도좌표계는 지구상의 절대적 위치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경도와 위도와 표고로서 3차원 위치를 표시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평면 직각좌표는 일반 측량에서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좌표를 우리가 평면 직각좌표라고 하겠죠. 그래서 평면 직각좌표는 어떤 겁니까? 이거잖아요. X축이고 A가 Y축이고, 그죠? 이러한 좌표. 우리가 일반 측량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좌표는 평면 직각좌표. 그 다음에 지구상의 절대적 위치를 결정할 경우에는 경위도좌표계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11페이지에 보면 3번에 UTM 좌표가 요즘 최근 들어서 UTM 좌표에 대한 그 내용이 간혹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UTM 좌표를 한번 보게 되면 자, 특징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UTM 좌표는 우리 책에 나와 있듯이 경도를 몇 도로? 6도로 60등분을 했습니다. 6도로 60등분을 해서 번호를 부여를 했는데 1번부터 60번까지 번호를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도는 8도 간격으로 20등분을 했습니다. 20등분을 했는데 알파벳으로 C부터 X까지 우리가 알파벳으로 부여를 했는데 I하고 O는 제외를 합니다. 제외.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쭉 경도를 6도 간격으로 쭉 60등분해, 그러니까 1번부터 몇 번까지? 60번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위도를 8도 간격으로 C부터 X까지 했는데 우리나라는 S 51, 52와 S와 T 그 사이에 있는 요게 이제 우리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51, 52 종대 ST 횡대에 속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축척 개수는 얼마입니까? 축척 개수는 0.9996 메타이다. 그래서 우리가 축척 개수라는 것은 S고 여기 L이라고 했을 때 축척 개수 K는 S분의 L입니다. 구면거리분의 평면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축척계수 요 K값은 S분의 L로 푸는데 UTM에서는 축척계수가 0.9996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다섯 번째로 단위는 뭐입니까? 단위는 메다고. 여섯 번째로 뭐 경도의 원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 좌우선에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위도는 적도상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 UTM 좌표의 적용 범위는 80도까지입니다. 남북이 80도까지. 여기까지만 우리가 뭐를 적용을 하냐면 UTM을 적용을 합니다. 남북이 80도까지는 UTM을 적용하고 80도 이상인 요 양극 지역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사용을 하냐면 UPS 좌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UTM에 대해서 나왔죠. 뭐 경도, 이런 위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고요. 남북이 80도까지가 UTM의 적용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WGS 84 좌표계가 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위성 측량에서 주로 사용하는 좌표계를 우리가 WGS 84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GPS라든지 스팟이라는 위성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좌표계는
WGS 84 좌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총론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좀 더 자세한 강의는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